내 아이를 위한 과학교육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간단하고 집에 있는 재료들을 갖고 얼마든지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왜 어머님들이나 아이들이 과학을 어려워하는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자, 과학하면 어떤 생각들이 떠오르나. 이거 요즘에 선전에 많이 나오는 베이스 캠프예요. 어디로 가야 할지 알려주는 기준점이자 방향이 되고 바로 베이스 캠프인데 우리가 아이들한테 저희 CBS에 전화가 자주 오는데 검사 받으러 올 때 흔히 방송국으로 가세요. 저희가 이제 문화센터랑 저희는 방송국 밖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가 어디예요? 하세요. 그럼 거기가 어디예요? 하면 저희가 어머님은 어디 계세요? 하고 물어봐요. 왜냐하면 어머님이 어디 계신지 알아야지 저희가 어디로 오실지 알려드리죠.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이 과학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알아야지 저희가 과학에 대해서 얘기할 수가 있어서 보시면 자, 과학에 대해서 어떤 생각들을 갖고 계시나 자, 나에 해당하는 게 어떤 건지 한번 보세요. 자, 자신 있다. 차갑다. 말랑말랑하다. 재미있다. 어렵다. 잘하고 싶은 과목이었다. 뭔가 객관적이고 사람의 주관하고 관계가 없는 것 같다. 자, 그 다음에 뜨거운 것 같다. 그 다음에 설레는 과목이다. 똑똑한 아이들이 하는 과목이다. 해당하는 형용사들이 있으세요? 있어요? 어떤 거세요, 아버님은? 복잡하고 재미있는 거요. 과학이 실제로 굉장히 재미있는 거예요. 그런데 학교를 배울 때 지금 과학하면 주로 이렇게 앞에서 실험기구 놓고 가르치시는 선생님, 가만히 서서 열변을 토하시는 선생님만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지금 뭐 과학 책들, 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 여기 생물 바이올로지 이런 걸 생각하시는데 실제로 과학은 이렇게 과학 책 속에 갇혀 있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과학이 살아서 우리 생활 속에 들어오게 해야만 과학이 굉장히 재밌어지는데 학교 다닐 때 과학 성적은 괜찮으셨어요? 좋으셨어요? 과학은 좋았는데 성적은 그렇게 좋지 않으셨어요? 아, 그래서 과학이 어렵게 느껴지시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과학을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 과학자의 이미지를 떠올리는데 자, 보통 과학하면 뭔가 발명품을 하나 갖고 있고 머리는 헝클어지고 실험에 푹 빠져 사는 사람들을 많이 생각하세요. 자, 그리고 과학자의 이미지가 보통 이 사람을 많이 생각하기 때문에 과학은 나중에 끝까지 가려면 좀 똑똑해야 되지 않나. 근데 우리 모두가 다 과학자가 될 필요는 없죠. 그래서 저희들이 과학 교육을 하는 사람들이 원하는 건 과학적인 소양을 가진 사람을 키우길 원하거든요. 자, 보시면 과학자하고 실험에 대한 이미지가 또 어떤 것들이 있느냐면 뭔가 이렇게 수식을 열심히 쓰고 발견한 거를 눈에다가 이렇게 초점을 두면서 뭐 약품을 들고 있죠. 이런 이미지를 갖고 있는데 지금 어머님들이 하신 것처럼 이렇게 빨대 하나 컵 하나가 있으면 만들어낼 수 있는 게 과학이에요. 실제로 과학이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거. 그리고 과학을 생각하시면 또 흔히 생각하는 게 뭐냐면 E= MC 제곱은 누가 아인슈타인이 발견한 거죠. 그 다음에 뭐 렌즈의 법칙, 뭐 뉴턴의 운동 법칙 이런 것들을 많이 생각하세요. 이거 기억나세요? 학교 다닐 때? 네. 그쵸. 아버님 FBI 하셨어요. 벌써 오른손으로. 네. 이런 주기율표라든가 이런 보일샤르의 법칙이라든가 이런 화학식 굉장히 복잡하다고 생각하시는데 실제로 이거는 과학을 나타내는 굉장히 전문적인 표현 기법인 거지 실제로 우리 생활의 과학하고는 굉장히 멀죠. 그리고 특히 과학 생각하면 이런 용어들을 생각하세요. 저희는 지금 아이들하고 이렇게 실험을 하지만 끝나고 나서 너희들이 지금 배운 거는 뭐 공명이란다. 뭐 탄성의 법칙이란다. 이런 말을 잘 안 가르치는데 끝나고 나면 어머님이 물어보세요. 야, 너 지금 뭐 했냐? 그러면 아이가 엄마 중력했어. 그러면 과학을 배웠다고 생각하고 엄마 뭐 던지고 자꾸 떨어지는 거 했어. 그러면 아, 헛돈 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과학이라는 용어를 이렇게 안다는 것 자체가 꼭 과학 지식은 아니에요. 그래서 자, 이제 우리가 이 밀도라는 걸 배웠으니까 자, 부모님들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밀도 다 배우셨죠? 자, 밀도가 뭘까요? 자, 이 밀도를 가지고 우리가 한번 과학에 대해서 한번 깊이 빠져 볼 건데요. 밀도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우리 이거 중고등학교 때 다 배웠죠. 이 앞에 있는 친구들도 배웠어요? 밀도가 뭐지? 안 배웠어요? 까먹었어요? 자, 밀도가 무엇인지는 우리가 다 알고는 있는데 딱히 물어보면 뭐라고 톡 꼬집어 말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걸 갖고 한번 과하게 다가가 보겠습니다. 자, 근데 보면 우리 4살짜리 아이들한테는 밀도 실험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아이한테 밀도란 말을 가르칠 필요는 없고요. 4살은 보존 개념이 없어요. 보존 개념이 왜 기다란 컵에다 물 넣었을 때랑 넓적한 컵에다 물 넣었을 때랑 똑같은 물인데도 넓적한 컵에 넣으면 물이 바닥에 깔리죠. 그럼 4살짜리 아이가 엄마 나는 왜 이렇게 물이 적어 징징거리면서 더 달라고 애를 써요. 똑같은 물인데도 보존 개념이 없기 때문인데 4살짜리 아이한테 얘야 밀도라는 건 말이다 하고 설명을 하면 잘 듣지도 않고 무슨 말인지도 몰라요. 그래서 4살짜리 아이들은 지금 이렇게 놀고 있는 친구들은 뭘 하느냐면 목욕을 하면서 물에 뜨는 것과 뜨지 않는 것을 갖고 놀아보면 되는 거예요. 실제로 실험이 아니라 놀면 되는 거거든요. 목욕할 때 물건들 많이 주시죠. 예, 그게 바로 아이들의 실험이에요. 놀이가 바로 아이들의 실험이 되거든요. 자, 요번한 친구한테 제가 쇠고슬이나 유리고슬하고 나무 토막을 주고서 둘 중에 뭐가 뜰까? 하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할까요? 나무 토막이라고 대답할 것 같죠? 그런데 실제로 이 친구들은 유리고슬이 물에 뜬다고 대답해요. 쇠고슬이나. 그러니까 경험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 한번 해보자 하고서 어떻게 하느냐면 이렇게 담가보면 나무 토막은 뜨고 유리고슬은 물에 가라앉죠. 이러고 나서는 아이들한테 어떻게 하느냐면 저희가 여기 지금 천안에서 오는 우태랑 뭐 이런 친구들인데 주변에 있는 볼풀공이든 뭐 아이스크림 먹다 남은 숟가락이든 이런 걸 잔뜩 줘요. 그리고 나서 아이들한테 나누어 보라고 해요. 아까 나무 토막 떴었지 유리고슬은 가라앉았었지 그럼 어느 게 뜰지 안 뜰지 우리가 한번 나누어 보자. 그리고 방에다가 준 물건들을 나누어 보라고 해요. 그리고 나서 실제로 넣어보는 거죠. 그럼 예상했던 건 가라앉기도 하고 어떤 건 뜻밖의 뜨기도 해요. 이런 경험들을 여러 번 하면서 아이들이 양말도 다 젖고 그리고 나서 아이들한테 이거 건질 때 또 어머님들 이렇게 다 소매 걷었지만 젓는 거 싫어하시잖아요. 재밌게 하기 위해서 뭘 주느냐면 숟가락을 하나씩 줘요. 그리고 물에 가라앉은 거 건지라고 하고 뜬 것도 건지라고 해서 다시 한번 분류하게 하거든요. 아이들이 굉장히 재밌어하면서 실험을 해요. 별거 아닌데. 보시면 여기 병뚜껑 갖고도 했죠.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모든 물건이 다 실험 재료가 되는 거예요. 우리 집엔 볼트공이 없는데 그러면 병뚜껑 갖고 하면 되고 페트병 갖고 하면 되고 유리컵 갖고 해도 되거든요. 유리컵은 깨지지만 그리고 나서 물에 뜨는 스티로폼하고 요 스티로폼 공, 뭐 이런 나무 이런 걸 이용해서 물에 뜨는 배를 또 한번 만들어 보게 하죠. 뜨는 것만 갖고 절대 입에는 가라앉지를 않아요. 물에 뜨는 것만 했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 보시면 플라스틱 컵을 쌓아놓고 나서 물을 넣어보기도 하고 빼보기도 하면서 어떤 경우에 가라앉나. 똑같은 플라스틱인데도 물을 넣으면 가라앉고 물이 빠지면 뜨기도 하죠. 그런 경험을 여기 보시면 그리고 또 이게 고무차륵이에요. 고무차륵은 물에 뜰까 가라앉을까? 어떻게 하면 뜨게 할까? 그거를 아이들하고 같이 얘기해 보는데 어머님들이 저희가 과학책을 쓰면서 그 출판사에 계신 분이 답을 꼭 달래요. 어떤 게 가라앉을까 뜰까라고 하면 꼭 뒤에다가 고무차륵은 그냥 넣으면 가라앉는다. 오목하게 해서 안에 공기가 들어가게 하면 뜬다. 왜 그럴까 생각했더니 답을 모르면 아이들한테 잘못 가르칠까 봐 걱정이 되시는 거세요. 그래서 늘 책에다 맨 뒤에다 아이들 모르게 답 따라달라고 하시는데 그냥 아이도 나도 같이 찾아본다라고 생각하고 즐기시면 되세요. 요거는 이제 집에 계란 갖고 그 다음에 이제 한 5살이나 요때 들어갈 때 하는 실험인데 계란은 물에 넣으면 뜰까요? 가라앉을까요? 계란 많이 드셔보셨죠? 네, 찜질방에도 많고 물에 넣어보셨어요? 우리 계란 삶고 나면 껍질 잘 벗기려고 물에 넣잖아요. 그때 가라앉던가요? 뜨던가요? 떴어요? 네, 보통 가라앉아요. 그러면 이렇게 가라앉고 나면 아이들한테 계란이 물에 가라앉았어. 그럼 어떻게 하면 물에 뜨게 할까? 라는 걸 찾아보게 하거든요. 그리고 주변에 있는 물건들을 갖고 가면 아이들이 막 흔들어도 보고 밀가루도 넣어보고 막 그래요. 그러면 여기다 설탕을 넣어보면 이 설탕이 여기에 녹아 들어가겠죠. 요거는 사실 소금이에요.
설탕은 끈적끈적해서 실험할 때 굉장히 애들한테 안 좋더라고요. 소금을 넣고 들어가면 소금물이 되는데 아이들한테 그래요. 어? 너 여기 소금 어떻게 된 거야? 소금이 아까 너 분명히 넣었는데 소금이 왜 없어졌어? 그럼 아이들이 자기가 안 그랬대요. 분명히 여기다가 자기가 소금을 넣어놓고 나서. 그리고 나서 살짝 맛보게 하면 물이 왜 짜졌지? 그러면 소금이 요 속에 들어갔대요. 그런데 왜 안 보여? 그럼 아이들이 한참 생각을 해요. 너무너무 많이 녹아 들어가서 물 알갱이들 사이로 들어가서 안 보이나 봐요. 이런 얘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소금이 녹아 들어가면 물 높이가 거의 비슷해도 굉장히 무거운 물이 되죠. 그래서 여기에 계란이 떠오르게 되고, 이거는 어머니 콩이에요. 이거는 물 갖고 그럼 엎질러지는 게 귀찮으면 우리 그 추파춥스 통 같은 거 있죠. 거기다가 어머님들이 콩을 보관하시잖아요. 쌀이라든가 쌀도 괜찮아요. 거기에다가 그 탁구공 같은 거라든가 볼트공을 집어넣고 나서 꼭꼭 숨기는 거예요. 머리카락 보이지 않게. 자, 그 다음에 여기 안에 엄마가 뭔가 숨겨놨는데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을까? 하면서 아이 보고 이제 흔들어 보게 하죠. 그러면 이런 공은 가벼운 건 올라와요. 근데 쇠 공은 안 올라와요. 이것도 밀도에 대한 실험이에요. 그래서 밀도에 대한 실험만 해도 엄청 많은데, 이런 거는 이제 우리 집에 스포이드가 없다 해도 할 수 있는 실험인데 나중에 스포이드 대용품은 알려드릴게요. 이거는 어머님들 커피 드시고 나서 남은 컵이에요. 여기다가 집에 있는 물감 몇 개를 탄 다음에 뭐를 했느냐면, 여기 보시면 요게 뭐 같으세요? 약간 누리끼리 하죠. 우리 집에서 식용유랑 어머님들 요리할 때 식용유 많이 쓰시잖아요. 근데 아이들이 식용유 만지면 싫으시죠? 근데 식용유도 굉장히 중요한 실험 재료예요. 어머니 물하고 식용유랑 섞이면 어느 게 위로 올라오죠? 식용유가 올라오죠. 근데 아이들은 잘 몰라요, 그것도. 근데 실제로 해보면 물 위에 식용유가 둥둥 떠요. 그리고 나서 아이들한테 거꾸로 물어보는 거예요. 얘들아, 여기 선생님이 식용유를 엄마가 만지면 안 된다 그랬는데 오늘은 실컷 만져보자. 돗자리 깔아놓고. 요거 다 식용유야. 근데 물을 넣으면 어떻게 될까? 여기 지금 보면 어머니 여기 뭐 동글동글한 거 있죠? 이게 뭐 같으세요? 아버님 뭐 같으세요? 요거 구슬 같으세요? 물입자요? 딩동댕. 이거는 아까 좀 전에 보신 것처럼 여기 아까 애들이 물감 타놓은 물이에요. 그리고 나서 식용유가 가득 들어있는 곳에다 아까처럼 물감 탄 물을 섞으면 물이 밀도가 크잖아요. 식용유보다. 그쵸? 그러니까 이렇게 밑에 가라앉아요. 그래서 구슬처럼 띵글띵글띵글해져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굉장히 신기해하고 재밌어하죠. 네, 네, 네. 근데 나중에 요 물끼리는 또 흔들면 자기네끼리는 또 밀도가 같으니까 또 시커먼 괴물이 돼요. 하지만 물하고는 식용유하고는 잘 섞이지 않죠. 요거는 우리가 음료수를 많이 사 먹잖아요. 콜라, 사이다, 우유. 이런 것들도 사실은 자세히 보면 밀도가 다 달라서 이렇게 보시면 뭐 물이라든가 무슨 이런 식용유라든가 또는 여기 보면 꿀이라든가 뭐 시럽, 밀크 이런 것들의 밀도가 지금 다 똑같은 부피죠. 근데 무게를 재보면 다 달라서 조금씩 조금씩 섞으면 섞이지가 않고 이렇게 탑이 만들어져요. 자, 이거는 제가 유튜브 동영상이 있는데 그거는 넘어가고요. 다른 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아이들한테 탑을 쌓기도 할 수 있어요. 주변에 있는 음료수 갖고 할 수도 있지만 집에 소금 많으시죠? 아이들 오줌 쌀 때 저희 옛날에 얻어왔던 소금 거기다가 이렇게 물감을 타는 거예요. 물의 높이를 똑같게 한 다음에 물감을 타고 소금을 하나는 한 숟가락, 하나는 5숟가락, 하나는 10숟가락. 아이들이 그 나무젓가락으로 저으면서 녹이는 것도 굉장히 좋아요. 기다리면서. 네. 그래서 이 친구도 지금 이렇게 해서 탑을 이 친구는 어디다가 쌓고 있느냐 하면 메스 실린더에다 쌓고 있는 건데 빨대에다 할 수도 있고 시험관에다 할 수도 있고 뭐 집에 있는 가느다란 어떤 와인잔 같은 데다가도 할 수가 있어요. 대신 와인잔에다 할 때는 어떠냐면 탁탁 떨어뜨리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조심스럽게 넣어야 돼요. 네. 그 다음에 이 밀도를 갖고서 저희가 이제 어머님들하고 얘기해 보는 게 뭐냐면, 자, 밀도라는 걸 한꺼번에 4살부터 밀도라는 걸 알 게 아니라 4살, 5살, 지금 사실은 밀도를 중학교 1학년에서 가르치거든요. 밀도라는 용어를 미리 알아야 될 필요는 없어요. 보시면, 자, 나무 토막하고 유리구슬 중에 어느 게 물에 뜨지? 어느 게 가라앉지?
그런 경험을 한 다음에 아까 같은 여러 가지를 경험을 많이 해요. 그러고 나면 아이들이 나무 토막이 왜 물에 떠? 왜 뜰까? 가볍기 때문에 뜬대요. 그러면 이따만한 나무 토막하고 요만한 쇠고시라고 어느 게 뜰까? 그럼 이따만한 나무 토막이 무겁겠죠. 그러니까 단순히 무거워서 또는 가벼워서라고 말할 수가 없어서, 자, 그러면은 나무 토막이라는 건 크던 작던 다 뜬다. 그 다음에 쇠고슬은 크던 작던 다 가라앉는다. 그럼 이게 물질마다 갖는 굉장히 고유한 특성이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아, 물질마다는 물에 뜨고 가라앉는 게 다 다르구나. 근데 왜 그럴까?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기 보세요. 똑같은 부피인데 여기는 오밀조밀하게 알갱이가 모여있고 얘는 듬성듬성 모여있죠. 이거 초등학교 고학년이면 이해가 되거든요. 아, 그래서 알갱이들이 있는데 요거를 쪼개고 쪼가면 요 알갱이들이 조밀한 정도가 다르구나. 그럼 우리 조밀한 정도를 줄여서 무슨 말로 표현하면 좋을까? 그럼 아이들이 뭐 조도, 뭐 정도, 알도 막 이런 얘기해요. 그래서 가장 정확하게 표현하는 용어가 조밀한 요 밀자가 가장 정확한 의미를 담고 있으니까 이걸 줄여서 우리는 밀도라고 한다라고 나중에 용어는 가르쳐 주면 되지, 밀도라는 용어를 쓴다고 해서 밀도를 알고 있는 건 아니에요. 예. 그래서 그런데 물질들마다 다 부피도 다르고 요 알갱이가 모여 있는 정도도 다르고 질량도 다른데 우리가 어떻게 밀도를 구할까? 그러면 아, 부피를 일정하게 해놓고 나서 무게를 비교해야겠다, 질량을. 그렇게 하다 보면 질량을 부피로 나눠야 되는 게 나오는 거죠. 그리고 질량 나누기 부피가 되니까 질량은 단위가 그람이고 부피는 세제곱센티미터잖아요. 그러니까 단위가 그람 퍼 세제곱센티미터가 나오는 거예요. 이걸 외우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아, 물질마다 알갱이가 조밀한 정도가 다르구나. 조밀한 정도를 알려면 아, 같은 부피에서 질량을 비교하거나 질량을 갖게 해놓고 부피를 비교해야 되는구나. 그런데 편리한 게 부피를 갖게 해놓고 질량을 비교하는 게 편하구나. 그래서 질량 나누기 부피를 하게 된 거고, 질량 나누기 부피니까 질량의 단위가 요거고 부피의 단위가 요거니까 밀도의 단위는 그람 퍼 세제곱센티미터가 되는구나라는 걸 이해하게 되는 거지, 이거를 무조건 뭐 질량 나누기 부피는 밀도 이렇게 외우는 건 아니에요. 이제 밀도에 대해서 쭉 어떤 것인지 이해가 되시죠? 이제 누가 밀도가 뭐예요? 라고 물어보시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네, 그쵸. 알갱이의 조밀한 정도를 나타내는 거다. 그런데 제가 저희 선생님들, 과학 선생님들 뽑을 때 인터뷰를 하거든요. 과학고 나오신 분도 있고 이래요. 그래서 제가 선생님 밀도가 뭐예요? 그럼 선생님이 부피분의 질량일걸요? 그렇게 얘기하세요. 근데 이 부피분의 질량은 이거를 구하는 방법이지 밀도에 대한 어떤 성질이나 특성을 설명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 아이들한테 밀도를 알고 있다고, 용어를 알고 있다고 해서 아는 게 아니라 이러한 차근차근 이런 단계를 밟아가서 이해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제가 과학을 할 때 과학을 어떻게 느끼세요? 그럼 대부분 차갑다라고 얘기하시거든요. 객관적이다. 근데 과학을 할 때 아이들이 과학을 어렵게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과학을 이렇게 쥐어 박히면서 배웠거나 어려운 공식을 외우면서 아까 부피분의 질량처럼 그렇게 했기 때문인데, 과학을 할 때 저희가 과학교육자들은 과학을 굉장히 정서적으로 민감하게 느끼게 해줘야겠다. 우리가 첫사랑이 오래 기억에 남는 이유가 뭘까요? 지금도 비가 오면 생각나는 그 사람이 떠오르는 이유는, 비만 오면 첫사랑이 생각나는 이유는 첫사랑하고 비하고 그 애틋한 감정이 결합되어 있기 때문이죠. 예. 첫사랑이 없으신가 봐요. 지금 이제 사시는 분이 다 첫사랑인가 봐요. 그래서 과학을 할 때도 정서적인 경험이 같이 결합되어야 된다. 그런데 어떤 경험들이냐, 정서냐, 이런 정서들인 거죠. 과학은 뭔가 같이 있어. 과학은 놀라워. 아우 재밌어. 그래? 만족스러워. 내가 이걸 알아냈어. 이런 경험들이어야 되는데, 과학을 할 때 이 표정이 보이시죠? 어우 지겨워. 어우 싫어. 선생님 혼자 떠들고 있어. 또는 네, 골치가 아파. 과학만 하려면 짜증이 나. 예. 이런 감정들이 있으면 나중에 과학이라는 말만 들어도 골치가 아프고 지끈지끈거리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경험이든 아이한테 오래 가게 하고 싶으면 어떤 경험하고 같이 해야 되느냐면 이렇게 즐거운 경험, 놀라운 경험과 같게 하는 거예요. 이거는
불어띄우기라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빨대 끝을 잘라서 스티로폼을 띄우는 실험을 많이 하거든요. 그게 개념 자체는 베르누이의 정리예요. 비행기 띄우기 하는 원리랑 똑같아요. 하지만 얘네들은 그냥 이렇게 재미있게 경험해 보는 거지 이 아이한테 이거는 베르누이의 정리란다 이런 말은 안 가르쳐요. 근데 어머님들이 끝나고 나서 오늘 뭐 배웠어? 그러면 아이가 엄마 오늘 베르누이의 정리를 했어요 라고 하면 굉장히 좋아하세요. 그냥 불어 띄우고 놀았어? 그러면 실망하시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서 강연을 들으셨으니까 엄마 불어 띄우고 놀았어? 그러면 아 좋은 경험을 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자, 이 친구도 보면 스스로 발견하는 기쁨 이거 굉장히 조작적이에요. 자기가 이렇게 찍어달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조금 있다가 이 친구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알려드릴게요. 자, 이 친구는 과정으로서의 과학을 굉장히 흥미롭게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서 저희가 이제 쓰는 실험 보고서예요. 저희는 실험 보고서를 항상 백지를 줘요. 실험 목적을 주면 아이들이 선생님 이거는 중력이죠. 그 생각 이외의 생각을 전혀 하지 않기 때문에 백지를 주고 이제 실험 보고서를 쓰게 하는데 관찰을 하는 거죠. 여기서 이거를 주고서 분수를 만들 건데 어떻게 만들 것인가 한번 해봐라. 계속 실패해요. 이 친구가. 지금 손가락 2개 폈나요? 두 번째 실험에서도 실패한 거예요. 지금 손가락 수가 자기가 이 실험을 가설을 세워놓고 실험을 한 건데 계속 실패한 과정이죠. 그리고 5번째에 성공한 거예요. 이거 분수거든요. 빨대로 만드는 분수. 5번째로 성공하는데 아이들이 보통 학교에서 실험 보고서를 저도 학교에 있었지만 내라고 하면 멋들어진 거, 성공한 것만 내요. 근데 한 번에 성공하지 않거든요. 이 아이들도 성공한 것만 기록하려고 하는데 실제로 저희가 야, 라이트 형제나 또는 에디슨이 성공한 것만 기록했을까? 실패한 과정을 다 기록하지 않았다면 매번 내가 뭘 잘못했는지 몰랐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매번 실패한 과정을 겪는 거는 바로 뭐냐면 실험이야. 그게 실패가 아니라 실험의 과정이기 때문에 굉장히 가치가 있는 과정이어서 기록을 해야 돼. 그 과정들을 다 기록하게 해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자기가 스스로 알아냈기 때문에 이렇게 굉장히 행복한 그런 과정으로서의 과학을 경험하게 하고 있죠. 그리고 제가 아까도 아이들한테 흔히 실험을 할 때 꼭 뭘 물어보냐면 어느 게 물에 뜰까? 어느 게 물에 가라앉을까?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질문들을 꼭 해요. 이런 질문들을 하면 아이들이 생각해 보거든요. 무작정 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이런 질문을 할 때 얘야 이게 식용유가 물에 뜰까 가라앉을까 해놓고 나서 질문을 하면 식용유를 그냥 주고 하는 것보다 막상 실험할 때 어떻게 되는지 이렇게 눈을 또랑또랑 뜨고 나서 그걸 쳐다봐요. 항상 예측해 보기인데 나중에 이게 뭐냐면 과학 과정에서 가설을 세우는 과정하고 연결이 되게 되죠. 그래서 이 예측해 보기를 하게 하기 위해서 아이들한테 실험 보고서의 목적을 미리 주지 않고 일단 예측해 보게 하고 실험을 설계하는 그런 과정이 들어가죠. 그리고 어머님들이 실험을 하실 때 보면 항상 긴장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잘못 가리킬까 봐. 영어는 발음을 잘못 가리키고 과학은 개념을 틀릴까 봐 긴장하시거든요. 그런데 그리고 항상 하면서 이런 생각을 하세요. 내가 학교 때 이거 물이 몇 도에서 끓었더라? 몇 도더라? 아이들이 틀리면 야 그거 아니고 다시 해봐 이러세요. 특히 학교는 4월이면 과학의 달인데 잘못될까 봐 굉장히 걱정을 하시는데 자 물은 몇 도에서 끓을까요? 70도에서 끓으세요? 정말이세요? 가슴에 손을 얹고 170도에서 물이 끓었어요? 네. 자, 어머님들 물은 몇 도에서 끓었을까요? 100도요? 진짜 100도 맞으세요? 99도요? 이제 제가 아이들한테도 아이들이 맞는 답을 썼어도 제가 정말이야? 3번을 물어보면 다 답을 고쳐요. 이제 부모님들도 그러시는데 저희는 100도에서 끓는 걸로 배웠죠. 아 근데 70도에서 정말 끓습니까? 네, 70도에서 끓일 수도 있어요. 네, 지금 여기서도 끓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조건을 달리하면 우리가 지금 100도에서 끓는다는 건 어떤 거냐면 굉장히 아이디어란 상태예요. 첫 번째, 물은 몹시 순수해야 돼요. 수돗물 안 돼요. 그 다음에 몇 도? 기압이 1기압이어야 돼요. 순수한 물 1기압에서 끓였을 때에만 100도에서 끓지 어머님이 커피를 마시려고 물을 끓였거나 또는 라면을 끓이려고 했을 때는 100도가 아니었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지금 대답하신 대답이 다 맞아요. 1기압도 아니고 순수한 물도 아니면 더 높은 온도, 더 낮은 온도에서도 끓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진공을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하면 상온에서도 물이 유튜브에서 물 끓이기 한번 동영상 보시면 상온에서도 물이 펄펄펄펄 끓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동영상을 갖고 왔지만 그 동영상은 나중에 한번 유튜브에 여기 들어가서 한번 보시면 될 거고요. 네. 그런데 제가 학교에 있을 때 아이들한테 또 저기 대학원에 있을 때 대학원 아이들한테 보고서를 내게 했어요. 물 끓이 지금 실제로 실험을 해보면 이렇게 이제 여기 어는 점, 뭐 끓는 점 이렇게 나와요. 우리 교과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근데 실제로 우리가 실험실에서 실험하면 이거 100도씨에서 안 끓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정확하게 안 끓는 거를 기록해야 돼요. 안 끓는 걸 기록하고 여기서 끓었다. 그런데 실제로 이론치는 100도씨더라. 그런데 왜 그럴까? 하고 그걸 내는 게 정직한 거고, 그 다음에 과학을 하는 올바른 자세인데 다들 순수한 물을 끓인 것도 아닌데 여기서 끓고 이압 맞춘 것도 아닌데 다 여기서 한다는 건 사실은 굉장히 뻥을 치는 거죠. 그건 과학적인 자세가 아니에요. 그런데 왜 그런 생각들을 하는가 하면 과학의 본성을 이해하지 못하시기 때문이라서 다음에 과학의 본성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요거. 그리고 과학을 할 때 본성을 얘기하기 전 요거 한번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과학을 할 때 꼭 하얀 가운 입어야 되는 거 아니고요. 꼭 실험실에서 멋들어지게 비커랑 시험관이랑 뭐 이런 걸 갖고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지금 저희 실험할 때 보시면 주변에서 제가 상가를 돌면서 어딘가에 장난감이 있으면 이런 걸 굉장히 다 싹쓸어오거든요. 싹쓸어서 뭘 하느냐면 가장 오래 도는 팽이를 찾아봐라. 그리고 가장 오래 도는 팽이는 조건이 무엇인가를 알아봐라. 그게 과학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서 뒤집어지는 팽이가 있어요. 빙글빙글 돌다가. 걔는 왜 뒤집어질까? 알아보게 한 다음에 그 뒤집어지는 팽이를 탁구공을 갖고 만들어 보게 해요. 저희가 실험할 때는. 그러니까 그걸 실험을 할 때 그냥 애기들은 갖고 놀고 그 단계별로 들어가는데 우리 주변에 있는 이런 팽이가 세차 운동 저희 배웠잖아요. 지구가 세차 운동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런 주변에 보시면 이게 탁탁기라는 건데 중국을 여행하시거나 뭐 시골 어디 여행지에 가면 이런 거 많이 팔아요. 이게 이제 중국식 요요라는 건데 이렇게 기름종이로 돼서 확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는 거거든요. 이런 것도 저희들이 아이들이 알아보게 하고 실제로 만들어 보게 하죠. 이런 것들.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모든 장난감이 다 실험기구가 된다는 거. 그래서 하얀 가운하고 비커, 거품과 연기, 과학하면 생각나는 이런 불꽃 같은 거를 반드시 넘어서야 된다는 거. 이게 과학이 아니라 과학의 극히 일부분이고요. 과학을 굉장히 화려한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실제로는 과학은 주전자에서 끓어오르는 스팀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과학이 된다라는 거를 염두에 두시면 좋겠고요. 아이들도 실제로 과학을 잘하는 아이들은 저 거품 나는 거는 과학을 좋아하게 만드는 동기는 되지만 과학을 깊이 들어가게 하지는 않아요. 근데 실제 과학을 좋아하는 아이들은 어떠냐면 거품 나는 걸 보고 엄마 저거 왜 저래? 어떻게 하면 거품이 안 나게? 그 이면을 생각하고요. 그냥 하나의 쇼로서 좋아하는 친구들은 엄마 거품 나게 하는 걸 계속 해볼래 그걸 해요. 근데 유아들은 보통 나 계속 해볼래고 한 3, 4학년 넘어가면 왜 그럴까? 조숙한 아이들은 유치원 때도 좀 물어보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의 삶에서 과학을 활용할 수 있게 장난감이라든가 부엌에 있는 모든 거, 목욕탕에 있는 모든 걸 활용해야 되고요. 그리고 저희가 과학 교육을 하면서 모든 사람이 다 과학자가 될 필요는 없다. 그래서 과학을 배우는 목적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지금 원전을 세운다고 한다. 불소가 유출됐다고 한다더라. 그러면 그때 나는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가? 그 다음에 나라에서 이런 일을 하려고 하는데 나는 그거에 찬성을 해야 되나 반대를 해야 되나? 그러한 과학적 소양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과학교육을 하는 거고요. 이렇게 자동차가 고장났어요. 제 꿈이 자동차 수리공을 한번 해보는 건데 꼭 청바지 작업복을 입고 자동차 밑에 들어가서 얼굴에 기름을 바르면서 한번 이걸 꼭 배워보고 싶은데 그런 생활 속에서 이러한 과학적인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거 계약을 할 때도 그 다음에 엄마가 부엌에서 요리할 때도 라면 끓일 때도 얘들아 물을 먼저 끓이는 게 좋을까 스프를 먼저 넣는 게 좋을까 그 다음에 라면에다 식용유를 한 방울 떨어뜨리는 게 좋을까 아닐까 그런 거를 결정할 때 그 다음에 어머님이 쇼핑을 할 때 이러한 과학적인 결정할 수 있는 그러한 소양을 키우고자 하는 게 우리가 일반 학교에서 하는 과학교육이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위험에 직면했을 때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이런 거. 제가 이 놀이터에서 그네 타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이들한테 너네 그네 타봤니?
이게 역학적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 들어가는 부분이거든요. 높이 올라갔을 때는 위치 에너지가 최대고 높이 올라갈수록 빠르게 내려오잖아요. 그럼 운동 에너지가 또 커지는 거고. 예,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의 실험실이에요, 여기가. 그래서 아이들이 놀이터에서 실컷 놀아야 되고요. 예, 비눗방울은 물리2의 모델이에요. 이게 아이들 비눗방울 갖고 그냥 놀잖아요. 저희는 6살 아이들한테 미션을 줘요. 네모난 비눗방울을 만들어라. 그럼 아이들이 철사 갖고 네모나게 틀을 만들어요. 근데 실제로 성공할까요? 못할까요? 못해요. 표면 장력 때문에 못하는데 해보라고 하죠. 그리고 안 된다는 거를 알아내게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3학년 정도 되면 이거를 비눗방울에 3층 비눗방울 만들기, 뭐 비눗방울의 각도 알아보기, 그 다음에 장미꽃을 비눗방울 속에 집어넣기, 그 다음에 더 올라가면 뭐 간섭색 알아보기 이런 것까지 들어가죠. 그래서 단계에 따라 달라지지만 이런 거 화학 실험실이에요. 여기가. 여기 물리 실험실, 여기 화학 실험실. 그 다음에 예, 우리 동네에서 맨날 여름 내내 울어대는 여기 생물 실험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 생활 속에서 직접 경험을 해보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고요. 그리고 재료를 구할 때 아이들이 우리가 신문지 갖고 실험했는데도 아이들이 흔히 선생님 우리 집에 신문지 없어요 그러거든요. 왜 없어? 그러면 엄마가 갖고 놀지 말래요. 그래서 재료가 없는 거지. 주변에 있는 이런 페트병이라든가 네,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여기 심지어 얘도 이걸 활용할 줄 알거든요. 이런 빨대라든가 이런 걸 이용한 것들이 다 실험인데 막막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유튜브라든가 그 다음에 빨대를 이용한 실험 인터넷에 치시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유튜브가 편한 게 과정을 눈으로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뭐 야후나 저는 이제 구글 사이트를 많이 쓰는데 그런 데 들어가서 해보시면은 굉장히 편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부모님들께 용기를 드리기 위해서 자, 인간의 본성을 알아야 되는 것처럼 과학의 본성을 알아야 된다. 저희 과학교육하는 사람들이 한 학기 내내 듣는 것 중에 하나가 과학의 본성이에요. 자, 과학에는 어떤 본성이 있나? 자, 이런 뭐 이것 외에도 몇 가지가 더 있는데 제가 몇 가지만 일단 자, 과학 지식은 어머님들이 아이들이 그래요. 선생님 저는 더 이상 과학을 연구할 수가 없어요. 왜? 이미 다 밝혀졌잖아요. 보일샤를의 법칙도 있고 뉴턴도 제가 할 건데 만유인력 다 발견했고 그런데 과학은 아직도 불완전하다는 걸 아이들이 알고 있어야 되는데 과학은 진리가 아니에요. 성경 말씀 같은 진리가 아니라 물론 지금 시점에서의 최선의 진실이지만 진리는 아니라는 거죠. 얼마든지 변화할 수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이거예요. 우리는 2000년 동안 뭐가 움직인다고 생각했냐면 태양이 움직인다고 생각했어요. 우리 주위를 모든 만물이 돌고 우주의 중심에 지구가 떡하니 버티고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실제로 알아보니까 지구는 변두리 중에 변두리에 있는 거예요. 은하의 변두리에. 더군다나 태양을 중심으로 돌고 있고 그래서 그거를 주장을 했지만 아무도 믿지를 않았어요. 갈릴레이가 지구가 움직인다고 했지만 종교 재판을 받았죠. 그 정도로 당연하죠. 그 당시 사회에서는 아니 오늘 아침에 분명히 해가 떠서 움직이는데 지구가 돈다고 하는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지 그걸 어떻게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아이들도 지구가 돈다라고 알고 있지만 느끼고 있지는 못한 거예요. 오늘 지구가 돌아서 어지러우셨어요? 아니죠. 안 어지럽죠. 네. 자, 요거 근데 한번 우리가 우주에 나가서 한번 지구를 한번 돌아볼게요. 자, 태양계 솔라 시스템 요거 들어가서 볼텍스라는 시스템도 한번 보세요. 이게 지구가 얼마나 우주를 어지럽게 도는지 은하의 중심까지 도느라고 어지럽거든요. 근데 저는 요 모델만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자, 우주를 한번 나가 보실게요. 근데 갈릴레이도 대단하죠. 우주로 나가보지 않고도 지구가 움직인다는 걸 알아냈어요. 네, 광고는 좀 이따 스킵하면 되고요. 네, 우리의 솔라 시스템이에요. 자, 찾아보세요. 얘가 누굴까요? 우리의 태양이죠. 지금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돌고 있죠. 보이세요? 근데 태양도 가만히 있지는 않죠. 네, 지구 찾아보세요. 지구가 어디 있어요? 여기 눈에 익으셨어요? 하도 많이 보셔서 얘는 누굴까요? 그쵸? 예, 목성.
얘는 누굴까요? 네, 아우 잘하시는구나. 그럼 여기에 이렇게 조그맣게 돌덩이 같은 애들이 막 작은 게 돌고 있죠. 이 돌멩이들이 뭘까요? 그치, 소행성. 네. 보데라는 사람이 규칙을 발견해 보니까 수성, 금성, 지구, 화성, 그 다음에 행성이 하나 있어야 되는데 없고 뛰어넘고 목성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상하다. 화성하고 목성 사이에 무슨 일이 있나 봤더니 작은 이런 조각들이 돌아다니는데 얘네들이 과거에 어떤 행성이었다가 부서졌을 거다라고들 많이 주장하죠. 이 소행성은 굉장히 큰 것들도 많아요. 예. 자, 지금 여러분들은 요 지구에 타서 이렇게 우주를 여행하고 있는 중이세요. 지금도 움직이고 있고 우리의 지구가 먼 은하의 가장자리를 떠돌고 있어요. 이걸 이제 어두운 데서 이렇게 보시면 굉장히 감동적이죠. 네, 여기까지만 볼게요. 제가 여기 태양계 실제 모델 볼텍스라는 걸 넣어드렸는데 이거는 어떠냐면 실제로 태양같이 태양도 움직이죠. 우리 우주의 중심을 향해서 움직이는데 굉장히 소용돌이 치면서 이렇게 꼬부라져서 돌아요. 그걸 보시면 우리가 이렇게 어지럽게 살고 있는지 실감을 하실 건데 그것까지 우리 친구들이 보면 안 될 것 같아서 예, 그거는 넘어갈게요. 자, 여기에 요거 보이세요? 요게 뭘까요? 달 같으세요? 얘는 금성이에요. 망원경으로 찍어 놓은 금성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이 금성이 이렇게 초승달이 되고 보름달이 된다는 걸 진작 봤으면 지구가 움직이고 있다는 걸 알았을 텐데 그때는 발견을 못 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이제 옛날에 생각했던 지구가 중심에 있는 그런 모델이죠. 주전원들을 도입했고 자, 이 금성을 갈릴레이가 망원경으로 발견을 해서 나중에 아니 금성이 초승달처럼 보일 때도 있고 보름달처럼 보일 때도 있다. 초승달처럼 보이는 건 다 설명할 수 있어요. 지구가 중심에 있다 하더라도. 근데 보름달처럼 보이는 걸 설명할 수 없거든요. 그걸 설명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땠느냐면 종교 재판을 받아요. 이 갈릴레이가 종교 재판 받은 건 얼마 전에 교황청에서 사과를 했죠. 우리가 잘못한 거다. 예, 공식 사과를 했어요. 그런데 보시면 아까 제가 뭘 보여드리려고 그랬었느냐면 자 여기 사회와 문화의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뭘 발견했다 하더라도 중세였죠. 중세 시대에 이 성경 말씀에 그렇게 써 있대요. 여호와 성가에 태양아 멈춰라 이렇게 써 있대요. 그런데 이 사람이 지구가 움직인다고 했으니까 성경에 위반되기 때문에 종교 재판에서 이 사람이 재판을 받게 돼요. 그 당시에 브루노라는 과학자는 화형을 당하기도 하거든요. 지구가 움직인다고 했기 때문에 과학 지식이라는 건 이렇게 사회와 문화의 영향을 엄청 받는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게 다 진실이 아닐 수도 있어요. 예.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지금 두 명의 과학자가 같은 시대의 과학자인데 한 사람은 갈릴레이예요. 옷차림을 보세요. 자, 티코 브라이라는 천문학자는 그 당시에 굉장히 잘 나가는 천문학자예요. 눈이 엄청 좋았대요. 관측을 굉장히 잘했는데 보시면 자, 이거는 갈릴레이가 지금 교황청에서 재판받는 모습이고 티코 브라이가 왕 앞에 가서 이렇게 우주의 원리에 대해서 설명하는 모습이에요. 대접이 달라요. 그런데도 자, 이 사람도 금성이 초승달처럼 보인다는 건 알았어요. 관측을 엄청 했으니까. 하지만 똑같은 그 시대의 유명한 천문학자들이었지만 이 사람이 똑같은 현상을 보고 해석한 거랑 이 사람이 해석한 거는 달랐어요. 지금도 많은 물질들이 발견되지만 과학자들마다 의견이 다 달라요. 학설이 다 다르고. 그래서 굉장히 과학적인 지식이라는 건 과학자의 주관에 의해서 좌우된다는 거, 그 사람의 신념에 의해서 좌우된다는 거, 그걸 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페놀이라는 물질 아시죠? 페놀이라는 물질도 처음 나왔을 때는 굉장히 지금은 페놀이 유출됐다 그래서 문제가 되지만 처음 발견됐을 때는 강력한 소독제였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태어나면 페놀에다 목욕을 시켰거든요. 그런데 한 10년, 20년 지나 보니까 아이들이 기형아가 엄청 많은 거예요. 알고 봤더니 페놀이 독극물인 거죠. 그래서 지금은 독극물로 알려졌지만 페놀이 처음 발견됐을 때는 굉장히 좋은 물질이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분유를 아이들 잘 안 먹이잖아요. 뭐 모유와 가까운. 제가 어렸을 때는 어린이 그 뭐죠? 우량아 선발 대회를 했었어요. 분유 먹고. 그러니까 시대에 따라서 과학 지식은 이렇게 변화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있는 그대로 아이가 관찰한 걸 보고하고 실제로 알려져 있는 과학 이론하고 비교해보게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는 거고, 아이한테 과학 용어나 그런 것들을 억지로 암기하게 하는 건 실제로 과학적인 방법은 아니라는 거고요. 이거는 이제 저희 수업하는 모습을 살짝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동전 갖고서 이렇게 실험하는 거죠. 1학년 아이인데 이게 동전을 여기다 넣었을 때 얼마나 오래 도나 이거 알아보는 거예요. 그럼 50원, 10원 이렇게 갖고 하면 되는데 얘네 팀은 초시계를 달라. 뭐 달을 달라. 1시간 수업인데 4시간 수업을 해요. 이렇게 아이들마다 팀마다 좀 다르게 과학 수업이 들어가고 그거를 빨리 답을 찾아내라고 재촉하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 원하는 것만큼 들어가게 해주는 거죠. 예, 그래서 아이들이 이렇게 가설을 세우고 자기들이 실험 보고서 쓰고 이런 거 이제 근해진자 같은 건 이렇게 예측해보게 하고 가설 설정하게 하고 예, 이렇게 하죠. 이거는 이제 계양배라 그래서 예, 이런 실험들은 이제 인터넷에도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예, 이런 거 이제 저희 아이들이 수업을 할 때 영재라고 그래서 특별하게 세상에 없는 걸 하는 건 아니고요. 어제도 잠깐 보여드렸지만 이렇게 간단한 실험들을 하면서 이거는 눈의 착시 현상을 알아보는 실험이에요. 이거 보시면 앞에는 세상이 있고 뒤에는 앵무새가 있어요. 빨리빨리 돌리면 천천히 돌리면 구분이 되지만 빨리빨리 돌리면 우리 눈은 그 차이를 구분하지 못해서 만화 영화도 그런 원리죠. 그래서 나중에 이게 만화 영화로까지 연결되는데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자, 4살 때 이런 거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한 3학년 정도 되면 톱질해 가면서 힘의 분산 배워가면서 이렇게 다리를 만들죠. 예. 이제 똑같은 아이들이 이렇게 나이 먹어 가는 거예요. 예. 제가 이제 끝으로 이거 무게중심한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친구들은 제가 이제 아기 때부터 키웠던 친구들이라 예, 이렇게 커가게 되고요. 예. 보시면 오늘 요 희찬이 동생이 검사를 받았고, 예, 요거는 이제 무게중심에 대한 실험을 하는 거죠. 아까 밀도가 다양했던 것처럼 이렇게 시소 만들어 보는 거, 이렇게 도미노 해 보는 거, 예, 그 다음에 이렇게 팽이 만들어 보는 거, 그 다음에 예, 요거는 왜 길에 가다 보면 그 아슬아슬새라든가 잠자리 균형 잡는 거, 베트남 여행 가시면 또 그런 거 많이 팔아요. 그런 잠자리 갖고 놀아보고 균형 잡는 잠자리를 이렇게 만들어 보는 과정이에요. 예, 무게중심. 그런 거 해보고 나서 이렇게 앵무새도 만들어 보고 자기들이 색깔을 막 칠했죠. 예. 그 다음에 이런 삐에로 갖고서 무게중심을 어떻게 잡는지 알아보고. 그러니까 무게중심에 대한 실험은 굉장히 다양하고, 예, 이런 거 아슬아슬 새 갖고 어떻게 하면 균형 잡게 할지 손끝에 자기 입에 세워보죠. 예, 그리고 나서 이거 없이 빨래 집게랑 뭐 연필 하나 주고서 균형 잡게 해보라고. 그래서 연필 하나 줬더니 안 된대요. 왜 안 되냐 그랬더니 자기가 발끝으로 서보니까 팔이 있어야겠대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철사를 줬더니 철사만 갖고 안 된대요. 무거운 게 필요하대요. 그래서 고무차력을 가져가든지 집게를 가져가라 그랬더니 이제 빨래 집게 갖고 가서 이렇게 균형을 잡았죠. 그리고 이걸 이용해서 이렇게 새를 만들어서 이렇게 자기들이 색칠했죠. 균형 잡아서 색칠해서 이제 가져가는 것까지. 그래서 주변에 있는 물건들을, 장난감들을 얼마든지 활용하게 하고요. 예, 이렇게 거꾸로 오르는 거. 예, 여기 무게중심 잡는 거 하죠. 의자에 앉는 무게중심 잡는 거 한번 해보고, 이제 고학년들이죠. 예, 실제로 이제 이거는 스팀 수업을 할 때. 이렇게 다양한 작품까지, 이거는 이제 초등 한 5, 6학년에서 중학생까지 이렇게 무게중심을 잡는 걸 만들어 보는 거죠. 예. 이렇게 해서 실제로 과학이라는 걸 할 때 굉장히 재미있게 생활 경험에서부터 가까이 하는 게 가장 기본적인 거고요. 그리고 어머님들이 과학에 대해서 과학이라는 건 완벽하지 않다. 아이들이 실험했을 때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고 이론하고 어떻게 비교해야 될지 한번 알아보자. 그렇게 들어가시면 되고요. 이론이나 용어에 대해서 너무 깊이 고민하지 않으셔도 돼요. 네. 자, 요거는 저희 분자요리 수업하는 거고, 보시면 여기 이게 시험관으로 보이시죠? 아이들한테 시험관을 안 줘요. 저기 전기분해하는 실험을 보여주고 있는 재료 안에서 해결하라고 해요. 요거 뭐냐면 빨대예요.
얘네들이 빨대를 갖고 초등학교 1학년 때 빨대 펜파이프를 만들었거든요. 여기를 촛불로 지져서 그래갖고 그 빨대를 거꾸로 세워서 전기불에 실험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멋진 실험기구가 없어서 실험을 못하는 게 아니라 관심이 없어서 못하는 거기 때문에 일상의 도구들을 이렇게 이용하고 관찰하고 흥미를 갖고 검색하면 얼마든지 재미있는 실험을 하고 과학을 재미있게 알아갈 수가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여기까지고요. 분자 요리 전문가 초빙해서 한번. 아이들이 요리를 굉장히 좋아해요. 이건 아까 부모님들 한번 만드셨죠. 같이 이거 간단하게 만들어 볼 거였는데 이제 안 받으신 분은 받아가시는데 이거 정말 집에 가서 한번 이렇게 해서 불어보시면 아이들하고 항상 소리할 때 지금 아 하신 것처럼 이렇게 떨리잖아요. 그럼 지금 부모님들한테 제 소리가 들리는 건 안 보이지만 공기가 막 떨려서 간 거죠. 그런데 물속에 들어가서도 전달될까요? 그렇죠. 물에서도 떨릴 거고 그 다음에 아이들한테 흔히 하는 것 중에 뭐가 아니면 책상에다가 다 귀를 대고 잠시 눈 감고 졸리니까 엎드리라고 그래요. 그리고 나서 두드려요. 그럼 아이들이 소리가 들린대요. 그러면서 무슨 느낌이냐 그러면 여기도 간질간질 떨린대요. 그럼 나무 토막을 타고도 소리가 전달된 거죠. 그런데 진짜 우주에 나가면 전달해주는 물질이 없으면 소리가 안 들리겠죠. 그래서 소리라는 건 이렇게 떨림을 통해서 전달된다는 거.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하면 요 끝이 간질간질 떨리죠. 그리고 여기다가 애벌레를 모루로 만들어서 얹어놓고 이거를 부는 게 아니라 우 하고 떨림 소리를 주면 애벌레가 빙글빙글 돌아가면서 춤을 춰요. 그래서 집에 가서도 요 애벌레 모루로 그냥 손가락에 감아서 앉을 만큼만 하고 재밌게 해주고 싶으시면 이렇게 눈 하나 붙여주시거나 스티로폴 공 하나를 이렇게 머리에 얹어주시거나 근데 너무 무거운 거 하니까 꼬꾸라지거든요. 그냥 없으면 이렇게 만들어서 올려놓으시면 되세요. 그리고 우하고 애들은 비명을 잘 지르거든요. 비명을 빽 지르게 하면 더 잘 돌아요. 네, 그래서 한번 해보시면 되세요. 자, 여기까지고요. 혹시 궁금하신 거 있으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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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아, 네. 네, 네. 그러니까 영재교육은 사실은 저희가 이제 굉장히 대상이 특수한 대상인 거라서 특수교육의 범위인 거고 그 기관들마다 조금씩은 차이가 있는데 저희는 연령에 따라서 조금씩은 달라요. 근데 보통은 지능 검사를 하고요. 근데 지능 검사를 할 때 어머님들이 우리 아이가 상처받을까 봐 검사를 안 하겠다. 근데 저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내가 나를 이해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능을 아이한테 알려주는 게 아니라 어머님들이 아이에 대해서 정확히 강점과 약점을 알고 아 얘는 이런 쪽에 강점이 있으니까 이건 더 보강해주고 이런 쪽은 약하니까 이걸 더 보강해줘야겠다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는 거지 지능 검사를 해서 상처받는 건 아이가 아니고요. 부모님이 상처를 주로 받으세요. 그래서 내 아이가 영재가 아니면 어떻고 영재면 어떻겠어요? 그 아이답게 저희가 영재 교육을 하는 이유는 아이한테 맞춤 교육을 주고 그걸 해줬을 때 아이가 행복하기 때문에 그렇게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이한테 맞게 들어가는 게 영재 교육이고요. 저희는 보통은 지능 검사, 문제 해결력, 창의성 검사 이렇게 3시간하고 한 2시간 반에서 3시간 걸려요. 근데 4살 정도 아이는 한 50분 정도 걸려요. 지능 검사 카우프만 검사라고 그래서 간단한 거 하고요. 한 5살, 6살 정도 되면 2시간 반. 그 다음에 저희 한 중학생 정도 되면 3시간이 넘게 걸리죠. 어떤 검사는 1박 2일도 해요. 위스크4 같은 경우. 네. 그래서 지능은 저희는 3% 정도, 상위 3%, 문제 해결하고 창의성은 평균 상 이상이어야지 하는데 저희가 지금 고민하는 게 떨어지는 아이들이 갈 곳이 없다고 계속 그러셔서 한 9% 수준까지 아이들을 어떻게 그 오차 범위가 있어서 소화하는 방법은 없을까? 하지만 3% 이내의 아이들하고는 좀 다르게 어떤 영재교육기관은 15%도 해요. 그런데 15%까지 하면 대부분의 아이들이 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은 프로그램 조정하기가 어려워요. 프로그램이 그 대상 아이들한테 맞추어서 만들어진 거여서. 근데 제가 보면 아이들이 검사하러 왔을 때 다 예뻐요. 그리고 나름의 독특한 특징들이 있어서 우리가 말하는 일반적인 영재가 아니어도 아이들이 굉장히 성공적으로 삶을 잘 살아나갈 것 같은데 영재 교육을 하는 이유는 그걸 안 하면 아이들이 굉장히 학교나 사회에서 힘들어지기 때문에 그 교육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예. 이해받게 하기 위해서 학교에서 맨날 손들고 있어요.
선생님이 안 시켜줘요. 그러면서 선생님은 나만 미워한다고 맨날 원망하고, 그 다음에 어른들한테 따져요. 1학년 정도 되면. 왜냐하면 비합리적이기 때문에. 그리고 3학년 정도 되면 어머님들이 당해낼 재간이 없으세요. 엄마가 이렇게 말했는데 엄마가 말한 게 옳지 않잖아? 이렇게 얘기하면 논리가 서지를 않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같이 상담하면서 가고자 하는 게 영재교육이고, 아이들을 막 들복 가서 뭐 더 어려운 거 풀게 하는 건 영재교육은 아니라고 봐요. 네, 있어요. 네. 저희는 CBS 영재교육학술원은 저희는 이제 저희가 개인적으로 사설로 운영하는 거예요. 그래서 연태까지는 저희가 CBS에서 저희를 보호하는 입장인 거죠. 영재교육은 모든 대상을 다 하면은 수입원이 괜찮아요. 학원들처럼 뭐 레벨을 나누어서. 근데 100명 중에 3명만 뽑아서 수업하면 수익원이 보장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연태까지는 CBS에서 보호를 했는데, CBS가 이제 이런 교육 쪽은 별로 이제 접어야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저희 보고 이제 영재는 따로 독립을 하라고 그러세요. 그래서 저희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하다가 동아사이언스에서 영재교육에 관심이 많거든요. 그래서 동아사이언스가 용산으로 충정로에서 동아일보 사옥에 있다가 용산으로 이사를 왔어요. 그런데 교육 기반이 없으니까 저희한테 CBS 영재가 들어와서 해준다면 폼도 나고 이름도 있고 좋겠다 해서 저희가 지금, 제가 이 일정 중에 굉장히 복잡한 게, 저희가 이번 주 일요일 날 이사를 해요. 다음 주 26일 날 용산으로. 그래서 저희 어머님들, 그래서 무슨 그 성경에 나오는 뭐죠? 탈애굽인가? 출애굽이 아니라 출목동기 뭐 이렇게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용산으로 이사를 가서 똑같이 수업을 하는데, 그 많은 어머님들과 아이들을 다 데리고 이동을 하려니까 굉장히 일이 많죠. 그러니까 저희는 또 카이스트 쪽에서 영재교육 개발하는 거 같이, 어저께는 제가 어머님 기억하시겠지만 완전히 피폐한 모습으로 나타났어요, 여기에. 왜냐하면 3시간 동안 대전에서 온 카이스트 그 영재교육 프로그램 다양화팀, 영재 판별팀 이런 회의가 있었거든요, 저쪽에서. 그거를 3시간을 하고 오니까, 여기 오니까 제가 정말 진이 빠지더라고요. 배낭 메고 완전히 털신 신고 나타났거든요. 오늘은 이제 오전에 검사만 있어서 좀 가볍게 왔지만, 그러니까 저희가 나중에 용산으로 이사가도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다 있으니까, 그리고 전화를 하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어머님들이 혼자 판단하시고 영재교육 전문가가 아닌 분들하고 의논하시고, 그리고 나서 야 너는 아닌 것 같다 그러면서 아예 안 하시거든요. 근데 영재인지 아닌지가 아니라 교육적인 조언을 받으시려면 저희하고 한번 접촉하셔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눠보시는 게 바람직하세요. 근데 거제도, 제주도, 부산 많이 오세요, 검사를. 네. 또 궁금한 거 있으세요? 두 분 중에 누가 먼저? 저희는 이럴 때 흔히 가위바위보 시키는데, 네. 또 양보하세요, 두 분은. 네, 어머님 먼저. 네. 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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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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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네, 네. 이제 영재라는 것 자체가 이제 타고난 바가 좀 있는 데다가, 실제로 옛날 그 영재들이 진짜 영재 교육을 안 받았나 하는 거는 조금 의문이에요. 박지원 같은 사람들은 거의 뭐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죠. 연암일기 쓴 사람. 집에서 다 부모님을 통해서 실제로 저희들이 하는 것 못지않은 영재 교육을 다 받은 거고요. 그 다음에 오늘 아침인가 며칠 전에 저기 김웅용 그분이 또 신문에 났죠. 저희 어렸을 때 신동이라고. 오늘 아침에 제가 또 신문에 봤는데, 그분은 자기는 되돌아가고 싶다면 그 초등학교 시절을 되돌아가고 싶대요. 초등학교 때 괜히 한양대학교 가고 외국에 나사를 갔는데, 그게 아니라 아이들하고 좀 편안하게 어울려 놀고 싶었다는 거죠. 자기는 낮에는 방송 언론인들한테 시달리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건 밤에 잠 안 자고 할 수밖에 없었대요. 기자들이 한번 집에 오면 2박 3일씩 있고, 외국 기자들은 자고 가고 하여튼 그랬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럼 그 사람이 어떤 특성이 있는지 자기를 이해하게 해주고, 그 다음에 너는 이런 쪽에 재능이 있고 이런 쪽에서는 사회성에서 이런 부분들은 이렇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하고 부모님들한테 코멘트를 드릴 수 있었다면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었겠죠. 그러니까 영재교육이라는 게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가정교육, 그 다음에 영재에 대한 정서적인 거, 사회적인 부분을 어떻게 처치해야 되는지 알려주는 거, 그 다음에 아이들이 만족할 수 있는 지적인 자극을 계속 주는 거, 그런 부분인데 실제로 영재교육을 안 받는다고 해서 100% 애들이 이상해지는 건 아닌데 현대 사회에서 어려움을 많이 겪는 거죠. 내가 왜 이러지? 내가 왜 남과 다르지? 그걸 이해하지 못해서 힘들어해서 저희는 병원에서 오는 케이스도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ADHD랑 영재성이 겹쳐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의사들은 ADHD만 봐요. 영재성은 보지 않고. 그래서 저희가 그 이중 영재, 이중 그 소외라고 말하는데 그 두 가지를 보려면 정신과 의사와 영재 전문가가 같이 봐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저희가 이제 위스콘신 대학에 있는 교수 하나가 자기는 어렸을 때 8가지 생각이 머릿속에서 빙빙 돌았대요. 세상 사람이 다 그런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아니었고 자기는 자기가 미친 줄 알았대요. 근데 위스콘신 대학교 교수가 됐거든요. 특수교육과 세계 탑이에요. 위스콘신 대학 그 특수교육은. 그 정도의 교수가 됐다라는 건 자기는 ADHD가 아니라 사실은 굉장히 탁월한 영재인 거죠. 그 두 가지가 겹쳐 있는 거죠. 네. 근데 자기를 잘 조절해서 위스콘신대 대학 교수까지 된 거고 영재 교육을 안 받아서 다 안 되는 건 아니지만 어머님들이 특성을 잘 알고 도와주실 수 있으면 사실은 가정에서도 문제가 없죠. 근데 학교에서 저희가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미국도 그렇고 30년 동안 재직한 교사들이 평생 영재를 봤다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영재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거죠. 실제로 많은 영재를 보셨을 가능성이 있죠. 영재는 지금 제가 어저께도 어머님들이 영재일 수 있다고 하는데 영재 교육을 하면서 저희가 이제 그 이대 대학원생들이나 쭉 보면서 영재 상담 이런 거 하거든요. 제가 어머님들하고 몇 년씩을 봐요. 7년, 8년. 그러시면 어머님들이 나중에 울면서 그러세요. 제가 그랬어요. 제가 학교 다닐 때 제가 그랬어요. 그런데 그걸 감추느라고 고생했어요. 이런 얘기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영재, 자기가 그런 평생 교육인 거예요. 내가 죽을 때까지거든요, 사실은.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잘 알아가는 게 영재 교육이고 내가 갖고 있는 능력을 끄집어내서 행복하게 해주는 게 사실은 영재 교육인 거예요. 그거를 발견하지 못하고 평생 묻혀진 채로 갈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네. 저는 영재 교육을 하면서 가장 좋았던 게 저와 제 아이를 이해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저도 이렇게 뭔가를 딱 들었을 때 굉장히 빠릿빠릿하게 처리하는 스타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서 제가 이미지에 굉장히 강해요. 공간과 이미지를 통째로 받아들이는데 그걸 언어로 번역하는 과정에 시간이 걸린다는 걸 알았거든요. 그래서 옛날에는 영재를 교육에도 안 했을 때 빨리빨리 시험 잘 보고 탁탁탁 해서 정리하고 이게 똑똑한 아이들인 줄 알았어요. 누가 말을 탁 하면 금방 받아칠 수 있고. 그런데 보니까 저는 그렇지 않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내가 영재는 아닐지라도 나의 이런 특성이 있구나. 영재들이 갖는 여러 측면 중에서 그걸 이해하게 된 거죠. 그리고 저희 수업 받는 아이 중에 뭐 느린 아이도 있어요. 어머님이 맨날 저보고 우리 우진이는 아닌 것 같아요. 그 얘기를 늘 하세요. 그런데 그런 케이스예요. 근데 지금 이제 인천대 영재를 다니고 있는데 굉장히 탁월하고 과제 집착력이 엄청 좋아요. 그런데 빠릿빠릿하지는 않아요. 근데 무슨 얘기를 주면 대꾸하기 전에 벙찌고 있어요. 뭐 하느냐면 생각할 줄 알아요. 네. 제 지능 검사할 때도 7살 아이가 질문을 던지면 가만히 듣고 나서 그럼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네. 그런 아이들은 수업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학교 가면 고생하겠다. 네. 그런 아이들은 여기 와서 행복해요. 비슷한 아이들끼리 안전하게 있거든요. 네, 네 어머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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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 정확하게는 30개월부터 하는데 일단 엄마랑 분리가 돼야 돼요. 이게 1:1 검사거든요. 그다음에 지능 검사만 하는 건데 실제로 그게 완벽한 검사라고 할 수는 없어요. 아이들 검사는. 그리고 아이들은 고연령에는 지능이 안정되어 있지 않고 7세 무렵에서야 지능이 안정되고 그게 어른 될 때까지 계속 같이 간다고 보고 있어요. 학자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통 아이들은 그 시간을 50분을 엄마랑 떨어져서 손가락 따라하고 뭐 물어보는 거에 대답 못 하거든요. 근데 그 어떤 아이들은 그게 재미있다고 해요. 그 아이들은 합격을 해요. 그런데 안정되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 유아용 검사, 아동용 검사를 다시 하라고 하죠. 그래서
지속적으로 판단하면서 가요. 한번 영재라고 그래서 얘를 그냥 영재라고 계속 놔두는 게 아니라 계속 진단하고 관찰하면서 가거든요. 그리고 제가 늘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영재들 한 명 잘 키워서 100명 먹여 살린다. 제발 그 얘기 좀 하지 말자. 그 얘기를 왜 하느냐면 그 지능이 70이 안 되는 아이들한테 나라에서 보조해 주잖아요. 우리 영재에 대한 그 보조의 1000배에 해당해요. 그런데 걔네들한테 너희들 우리가 나라에서 이렇게 보조하니까 우리한테 우리 먹여 살려줘. 너네들 우리한테 보답해줘 이런 말 안 하잖아요. 영재들은 상위 3% 아이들을 뽑지만 얘네들도 힘든 거거든요. 학교에서 무슨 설명을 하는데 2 더하기 3을 다 알고 갔어요 이미. 근데 선생님이 칠판을 딱딱 치면서 야 2 더하기 3이 뭐라 그랬어. 그럼 친구가 또 물어봐요. 그럼 선생님이 또 설명해요. 그럼 얘는 속에서 불이 나는 거예요. 어떻게 참을 수가 없으니까 앞에 있는 애 쿡쿡 찌르고 지우개로 던지고 뭐 선생님한테 쓸데없는 말하고. 그러니까 선생님은 얘를 미워해요. 근데 시험은 보면 또 얼추 잘 보는데 만점을 받지는 또 않아요. 실수를 하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점 때문에 그런데 여기 와보면 얘도 비슷하고 나랑 비슷해요. 그리고 내가 아는 척을 하는 거에 대해서 선생님들이 가만히 있어 이런 얘기 안 하거든요. 그랬어? 일단 인정해줘야 되니까 그랬구나. 그리고 나서 그렇게 자연스럽게 수업으로 들어가니까 아이들이 학교에서 겪는 스트레스를 여기 와서 많이 풀죠. 근데 어머님들은 여기에 재미있다고 하니까 놀러 오는 줄 아세요. 그렇게 끝까지 생각해서 깨닫는 거, 안전한 느낌, 내가 무슨 얘기를 해도 허용되는 느낌 때문에 여기를 좋아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4살부터 검사는 하지만 안정적이진 않아서 중간중간 재검사는 계속 하고 있어요. 예. 네. 네. 같이 가는 게 맞아요. 저희가 지금 대학부설 영재원은 항상 뭘 같이 갖게 하느냐면 상담센터를 같이 개설해 있게 해요. 특히 부산 영재고 있잖아요. 부영고라든가 또는 여기 영재고들은 상담센터가 꼭 있어야 돼요. 영재들은 상담이 안 이루어지면 어려움이 많거든요. 근데 그게 드러나지가 않아요. 똑똑하니까 그거를 다 감출 수 있어요. 저희 아이들 중에 틱이 심한 아이들이 있어요. 이런 틱도 있고 눈 깜빡이는 틱도 있고 여러 다중 틱이 있는데 그 틱을 교묘하게 다른 걸로 감춰요. 안 드러나게. 그래서 저희가 지금 상담센터를 운영하는 근데 교육청 영재는 상담센터가 없고요. 실제로 영재를 담당하는 교사들이 어머님들하고 상담하면서 가야 되고 정서적인 부분을 수업 시간에 충분히 해소할 수 있게 해줘야 돼요. 그래서 가끔 과학 선생님들이 4살 아이들하고 수업을 하고 나면 절망을 하세요. 아까 물에 뜨는 것과 하고 났는데 분명히 개념은 밀도지만 뜨는 거 가라앉는 거 해야 되는데 막 물장난치다 끝나거든요. 선생님이 원하는 목표랑 안 맞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아이들한테 목표를 맞추는 거지 선생님의 목표에 맞춰서 아이를 끄는 거는 선행 수업인 거지 항상 아이들 개별적인 거에 다 목표를 맞추도록 하라는 거죠. 예. 그래서 그 영재 교육은 맞춤 교육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리고 나라에서 돈이 없을 때 제일 먼저 없어지는 게 영재 교육 예산이에요. 저희 많이 깎였어요. 나라에서 또. 예. 미국도 캘리포니아 주는 영재 교육 예산이 많이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버지니아라든가 미국은 NAGC라고 그래서 국가적으로 프로그램이 쫙 짜여져 있어요. 1년 평가 스케줄까지. 그래서 인재들을 어느 나라의 어떤 색깔의 아이든 인재라면 키우려고 노력을 하죠. 우리나라도 지금 다문화 영재 많이 키우려고 하고 있어요. 네. 네. 잘 도움이 좀 되셨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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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잘 안 들려갖고. 네. 네.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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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원은 안 가겠다고 한다고요. 네. 음. 네. 음. 음. 네. 연령이 어떻게 되는데? 초등학교 5학년이요? 5학년 올라가요? 학원을 가고 싶어 하지 않는다고요?
네. 어, 근데 학원이라든가 과학 영재교육원이라고 해서 과학이 다 이렇게 똑같이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그 교육청 영재도 그렇고 과학 프로그램은 이거는 이제 제가 또 과학교육을 했고 저희 연구진들이 그 과학교육 전공자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과학의 본성을 꼭 알고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넣는 거고 대부분의 학원들은 지식 위주로 단계별로 위계별로 넣어주는 거죠. 근데 본인이 원할 때 가야죠, 어머니. 예, 그리고 자기가 좀 이 집에서 이것저것 찾아보고 저질러 보게 하는 것도 괜찮아요. 네, 네, 그쵸. 저희한테 한번 보내보세요. 네, 용산으로 한번 와보세요. 네, 네, 네. 어, 네. 음, 체계적으로. 네, 네. 근데 꼭 그렇지 않으셔도 돼요. 네, 음, 네. 네, 고민되실 것 같으세요. 근데 5학년, 6학년 중학교 사실 중학교 1학년들 과학다운 과학은 안 해요. 한 중학교 3학년 되어야지 이제 뭐 보이샤를 나오고 좀 괜찮게 들어가거든요. 그때부터 애들이 과학이 진짜 과학답다고 얘기를 해요. 그 전에는 어떤 체계적인 거 안에 틀에 넣지 않으셔도 괜찮으세요. 그리고 과학고 갈 때 제가 면접 시험 문제나 이런 문제들을 봤더니 이제 얼마나 알고 있나도 보지만 얘가 탐구 능력이 얼마인가를 많이 봐요. 예. 그러니까는 개개의 사실들을 주고 이걸 알아내려면 네가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그런 탐구 능력을 키우는 게 중요하지. 지금 과학 그런 체계적인 지식을 넣어주는 거는 그렇게 급하지는 않거든요. 6학년 겨울방학에 해도 괜찮으세요. 예. 용어나 그런 걸 한번 쭉 정리해 주는 거는 6학년 겨울방학에 하시면 예, 오히려 경험이 많으면 잘 되거든요. 네. 나중에 한번 저희 전화를 주세요. 네. 저를 시험에 들지 하지 말게 하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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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들어질 수 있다면 걔가 갖고 있는 게 있을 때. 근데 억지로 만들면 스트레스가 엄청 많죠. 그러니까 저희 아이들이 굉장히 사회적으로도 성공을 많이 하고 좋은 학교를 많이 진학하는데 어저께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내 길이 아니라 그래서 A 팽개치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만들어진 영재들 중에도 과학고에 들어온 애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과학고에 들어온 아이들 중에 공부를 그냥 자연스럽게 하고 들어온 아이랑 학원을 빡세게 돌려서 들어온 케이스가 있는데 학원을 빡세게 돌려서 들어온 케이스 두 종류 중에 한 친구는 굉장히 괜찮게 갔는데 중도 탈락하는 경우가 하나가 그렇게 빡세게 돌린 케이스예요. 열정적인 아이들, 정말 과학이 좋아서 너무 열심히 하는 아이들을 보고 감동을 받기도 하지만 이게 내 길이 아니다라고 생각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억지로 만들어서 될 수 있는 데는 한계가 있어요. 나중에 자기 길이 아니라고 접게 되죠. 꼭 늦는 거는 없지만 그래도 저희는 초등 유년기 한 7세, 6세에서 초등학교 저학년은 그걸 꼭 경험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을 해요. 키워보니까. 네, 예. 너무 5학년 돼서 늦게 오면 저희가 잡는 데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고요. 네, 조기에 하자고 얘기들을 많이 하시죠. 영재교육 학자들이. 근데 이제 정확한 판별 방법을 찾고 있지를 못해서 그런데 아주 어린 아이들의 경우에는 어릴수록 더 좋다라고 얘기는 하세요. 이해받고 가니까. 그래도 영재교육해도 일반 아이들하고 어울려서 노는 건 꼭 해야 되는 일이에요. 걔네들하고 평생을 살 거고 걔네들을 위해서 일하게 될 거니까요. 언젠가는. 네, 성인 영재 용어는 별로 쓰지 않지만 성인 영재들은 이미 업적을 내고 있는 거죠. 사회적으로 성취를 이루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유재석도 사회적으로 성취를 하고 있고 김연아도 그렇죠. 이제 그래서 영재는 가능성을 보고 뽑는 거라서 영재라는 말을 쓰지 않지만 성인들한테는 이미 업적과 어떤 성취물들이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되어 가야죠. 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